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요 같은 반도체지만 좀 약간 결이 달라요. 삼성전자는 다른 쪽이 있죠.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고 가전이 있고 디스플레이 있고 다른 게 있어요. SK하이닉스는 메모리만 있잖아요. 메모리가 좋을 때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갈 길이 위로 업사이드가 훨씬 많다고 생각하면서 SK하이닉스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삼성전자를 바라봤고 SK하이닉스를 바라봤던 사람들은 메모리도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 어느 정도 좀 둔화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나머지 가전 부분하고 IM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성장이 있고 거기가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그럼 프라이싱 안 합니까? 그럼 프라이싱 할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삼성전자의 수익 보조가 훨씬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동반해서 같이 가는 건 분명히 맞거든요. 슈퍼사이클의 가격의 고점은 언제쯤이냐? 그러면 내년도 4, 4분기를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2026년, 27년, 28년, 29년, 30년까지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증설을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마이크로테크놀로지도 그렇고 키옥시아도 그렇고 중국의 업체들은 어마어마한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게 계속 호황이 가고 있는데 우리 증설을 안 했어. 그럼 나중에 뭘 뺏길까요? MS를 뺏깁니다. 마켓시어를 뺏겨요. 이제 좀 반도체 이야기 좀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7일 날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 발표했어요. 이 정도면 완전히 컨센서스 엄청 뛰어넘은 거고 연간으로 하면 사실 200조까지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게 되게 말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이거 엄청난 실적 아닌가요, 이거? 블룸버그나 FN가이드의 전체적인 평균이요 40조대 초반이었고요. CT에서 조금 녹여 불렀고요. 메리츠하고 KB에서 나왔던 게 53조 정도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완전 다 뛰어넘은 거예요. 모두 다 틀렸어요. 모두 다 틀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번에 환율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로 계산한 거랑 환율로 계산한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만큼 더 올라가는 부분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달러 베이스로 생각했으면 50조, 그래도 어마어마한 이게 좀 나와 있는 상황인 거군요. 근데 벌써 엄청난 실적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다 거의 고무되어서 움직이고는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또 이제 시장에서 의심을 해요. 밖에서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와, 57조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지난 1분기에 메모리 가격이 100% 올랐거든요. 이번 2분기에는 한 30에서 50%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 오른 데서 오르는 거예요. 기저 자체가 0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100% 오른 데서 또 30에서 50 오른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해 봤을 때 57조인데 60조라고 채우고 와. 이걸 4번 곱해도 240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300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310조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제 KB에서는 내년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488조 보고서가 나왔어요. 488조가 되면요. 전 세계 기업 중 1위가 되는 겁니다. 1위. 웅장하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하면은 밖에서 이런 걸 접하시는 뉴스를 접하시는 분은 야, 어마어마하구나. 무조건 삼성전자 사야 돼. 그래서 요즘에 있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에서 하는 얘기들인데 여의도보다도 보통 강남 부자들 얘기를 많이 하니까 강남에 와서 돈을 실제 이거 사건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 건데요. 100억을 갖고 와서 그 자리에 넣고 입금을 하고 나중에 할 게 이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사줘. 삼성전자를 사줘 아니면 ETF를 사줘. 요즘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밖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주가가 막 폭등하지 않죠. 그건 또 이제 주식시장은 좀 달라요. 57조 나오고 60조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OP 마진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중요한 건 OP 마진이거든요. 삼성전자 전반적으로가 43%가 나왔습니다. 예전부터 삼성전자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은요, 삼성전자가 40% 넘기는 어려워.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43%가 나왔고요. 반도체 부분만은 65.9%, 메모리만은 73%가 나왔어요. 이 OP 마진이 뭐에 중요하냐면요.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요번에 73%가 나왔어. 근데 2분기에 73%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어? 만약에 그거보다 둔화되면은, 그러면 주식은요, 주가는 엄청난 수익이 나더라도 그거보다 더 높게 가지 못하면은 그러면 여기가 고점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식시장 안에 생립니다. 그래서 주가가 보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여요. 목표 주가가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21만 원인데 이제 겨우겨우 올라와서 지난번에도 16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1만 원까지 왔는데 뭐 36만 원 정도 얘기하고 SK하이닉스 200만 원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21만 원에서 36만 원이면 엄청나게 업사이드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서 바라볼 때 이걸 엄청난 수익이다 생각하고 무조건 고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장 내부에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성장이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성장률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엔비디아 다 갖고 계시죠? 엔비디아가 작년 8월 가격이 지금보다 높아요. 빠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다면 더 그러자. 그게 아니고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박스권에 있습니다. 더 못 가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75%의 영업이익률을 앞으로 계속 낼 수 있느냐? 낼 수 있으면 주가는 더 갈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월가 IB들이 나오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는요. 이제 지금 $180잖아요. 230, 260, 280 다 그래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주가가 왜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역시도 어마어마한 이익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 거고 목표 주가 엄청나보다 높아요. 그러면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계속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애널리스트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익도 나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매크로의 상황이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이익률이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시장 군중의 대다수의 판단이 됐을 때 매수세가 더 일어나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일날 삼성전자를 100억 사달라고 찾아온 분 입장에서는 7일날 삼성전자 실적이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 사실 당일날 주가는 떨어졌잖아요. 그걸 이해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하실 것 같아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주가라는 거는 왜 우리 가치 분석 하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돌아갔을 때 그 가치를 따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 걸 또 말씀 들어볼까요? 주식시장은 원래 버블이에요. 멀티플이라고 해서 PER을 곱해주죠. 왜 곱해줘요? 아니 그 회사가 100억이 났으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1000억이면 PER 10배를 곱한 거잖아요. 10년 동안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10배를 왜 곱해주냐고요. 그러니까 미래에도 계속 이익이 나면서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멀티플을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은 무슨 10배예요. 2배, 3배짜리도 있잖아요. 성장이 없는 데들은 그렇게뿐이 안 주고 고속 성장하는 데는 뭐 미국의 기업들을 비교해 보면 뭐 100배짜리도 있고 그 50배짜리도 있고 막 그런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멀티플을 시장의 다수의 군중이 부여하는 게 어떨 때는 굉장히 높게 주고 어떨 때 낮게 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산업은 되게 높게 주고 어떤 사람은 되게 낮게 주고 그러거든요. 지금의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생각들은 핵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생각한 것처럼 시크리컬이다 그러면은 멀티플을 아주 높게 못 줍니다.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PC가 엄청 잘 팔립니까? 스마트폰이 엄청 잘 팔립니까? 그게 아니 예전에는 스마트폰 PC에 들어가는 디램이기 때문에 이 전방 산업이 굉장히 좋아야지만 얘네들이 이익이 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쪽이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거로 생각하면은 그쪽 산업이 내수 산업이 안 좋은데 어떻게 계속 이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멀티플을 낮게 뿌리면 못 주는 거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AI 시대에 소위 맞춤형 반도체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든 디바이스들은 이제 AI 기능이 들어가는 디바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무궁무진한 반도체가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반도체의 구조적인 성장 사이클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시크리컬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성장할 거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멀티플을 높게 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돈을 왕창 가져갖고 딱 산 사람이 내가 이게 지금 시크리컬로 봐야 되냐? 구조적으로 봐야 되냐? 구조적 성장으로 봐야 되느냐? 앞으로 영업이익률이 지금 이만큼 왔는데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느냐? 낮게 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사서 물렸고 또는 전쟁이 이게 지금 휴전된다 그래서 왕창 떠갖고 지금 수익이 많이 났겠죠.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에 실제는 있는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지금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났으니까 지금은 엄청 이제 해피했겠죠. 근데 지금 이거 만족스럽지 않겠죠. 뭐 목표 주가 36만 원이니까 지금 21만 원이니까 30만 원 가면 얼마입니까 돈이.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식시장 안에 있는 주식의 프라이싱하는 메커니즘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때문에 나중에 이거 왜 이래?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코스닥 종목들 보면은 막 올라갔다 반토막 나고 막 이런 종목들 발생하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종목들이 왜 그렇게 올랐어요, 요즘에? 다 수급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수급이 빠지면 빠지는 거죠. 기업의 가치는 맨날 똑같아요. 거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AI 사이클과는 별개로 D램 쇼티지가 사실 주가를 끌어올린 요인이었잖아요. 그러면 HBM 경쟁력 있는 하이닉스는 어떨까요? 하이닉스도 이제 곧 실적 발표 좀 앞두고 있는데. 하이닉스도 뭐 당연히 지금 HBM 쇼티지인 거고 내년 거까지 다 팔렸고요. 삼성전자만큼 못 가느냐 그런 부분은 좀 아니고요.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거고요. HBM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점점 고사양으로 가면서 가격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오피 마진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추종한다고 하면 SK 하이닉스도 더 좋은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다른 점도 있어요. 왜 SK 하이닉스 가만히 보시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나 어떤 쪽에 있는 사람들은 SK 하이닉스를 훨씬 선호하거든요. 그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언론사들도 여기 언론사 와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사들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어떤 언론사는 맨날 삼성전자만 좋게 막 쓰고 어떤 언론사는 맨날 SK 하이닉스만 좋게 쓰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요. 같은 반도체지만 좀 약간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이번 전체 이익이 75조에서 53조 정도가 이제 메모리에서 나왔지만은 삼성전자는 다른 쪽이 있죠.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고 가전이 있고 디스플레이 있고 다른 게 있어요. SK하이닉스는 메모리만 있잖아요. 메모리가 좋을 때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메모리만 바라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바라보면 SK하이닉스가 훨씬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갈 길이 위로 없어야 되고 훨씬 많다고 생각하면서 SK하이닉스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면은. 오랫동안 이 삼성전자를 바라봤고 SK하이닉스를 바라봤던 사람들은 야,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도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 어느 정도 좀 둔화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나머지 가전 부분하고 IM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성장이 있고 거기가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그런 프라이싱 안 합니까? 그 프라이싱 할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삼성전자의 수익 구조가 훨씬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그 차이점이 있는 거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동반해서 같이 가는 건 분명히 맞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드램 쇼티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둘이 가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어느 순간 돼가지고는 좀 다르게 움직일 개연성이 있겠죠. 엔비디아가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2023년 1월부터 올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오르는 동안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올랐죠. 삼성전자는 어땠어요? 못 올랐잖아요. HBM만 바라보고 있었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드램에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는 거고 둘의 주가 움직이면 약간의 결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도 보면 뭐 마이크론 목표 주가 올리고 그런데 결국은 AI 수요에 따른 반도체 호황이 장기화될 거라는 데 베팅하는 건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보고 있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번에 보니까 어떤 가격을 더 올렸죠. 600달러. 네, 600달러. 50% 업사이드예요.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지금 그러니까 400달러 좀 안 됐나 봐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시가총액이요.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은 600조 좀 넘고요. SK 하이닉스는요. 요번에 올랐기 때문에 계산 안 해봤는데 얼마 전에 제가 계산해 봤을 때 630조인가 그랬어요. 이거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높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메모리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엄청 싸다는 얘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역으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면 모두 다 영업 이익에 지금은 낮추는데 하나가 없어요. 자구를 올리고 자구를 올리고 그래요. 계속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목표 주가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게 정당하냐? 이렇게 갈 수 있느냐라는 이제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것은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가 결국은 구조적 성장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서 구조적 성장을 한다라는 밑단에 있는 기저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AI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단에 있는 AI 사이클이 만약에 훼손되거나 꺾이면 이거 다 같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사이클이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를 이제 우선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꺾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슈퍼 사이클의 가격의 고점은 언제쯤이냐 그러면 내년도 4, 4분기를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SK 최태원 회장이 나와서는 2030년까지 쇼티지다 이런 얘기까지 좀 했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2026년, 27년, 28년, 29년, 30년까지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들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만 저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 투자하시는 분들께 그리고 저도 투자 조언을 드리니까 어떻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냐면요. 반도체가 지금 쇼티지가 일어나는 거는 그동안에 공급 사이드에서 쇼티지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증설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증설을 이제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증설을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마이크로테크놀로지도 그렇고 키옥시아도 그렇고 특히 지금 안 알려져서 그렇지 중국의 업체들은 어마어마한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게 계속 호황이 가고 있는데 우린 증설을 안 했어. 그럼 나중에 뭘 뺏길까요? MS를 뺏깁니다. 마켓시어를 뺏겨요. 그렇기 때문에 증설하면서 가격만 말고 올라간 거를 나 가격 올라가니까 나 더 증설 안 하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해피하게 있을 거야. 이런 기업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증설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증설 발표를 이번에 했고 SK하이닉스도 증설 발표를 했고 마이크로테크놀로지 증설 발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증설을 했을 때 그 증설한 라인에서 나오는 제품이 언제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대다수의 지금 자료들을 보면은 2027년 4, 4분기에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증설이 돼서 제품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벌써? 왜냐면 쇼티지에서 이제 해소가 되는 거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 가격의 고점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익이 늘어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익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큐가 늘지만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간 게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삼성전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는데 이거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 다 아는데요. 증설로 인해서 실제로 제품이 양산돼서 나오는 그 시점 있잖아요. 그 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고점을 찍고 1년 전에 바닥을 찍을 때 저점을 찍고 주가는 그렇게 움직여 왔어요. 그래서 우리 여의도에 이쪽에 분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2027년 4, 4분기에 증설을 해서 실제로 양산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로부터 1년 전인 올해 하반기에는 조심을 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반기이니까 지금부터 걱정할 이유는 없다. 올 4분기부터는 조금 반도체 투자를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렇죠. 4, 4분기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좀 조심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약간 월가랑 미국 빅테크들 사이에서 약간의 파열음도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AI 데이터 센터 과잉 투자 아니면 블랙스톤이나 블루아울 같은 곳들의 사모 대출 펀드 환매 연기 같은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봤을 때 반도체 업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가 성장하는 거에 구조적 성장의 그 밑단에 있는 기반이 AI의 성장이거든요. 근데 AI가 뭐 거기서 흔들리거나 훼손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안하고 다르다는 걸 자꾸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있는 AI의 시대가 이제 3년 지났는데 왜 3년인지 아세요? 2022년 11월에 오픈 AI에서 챗GPT 공개하면서 실제로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된 거거든요. 그 AI 시대가 3년 좀 더 지났는데 끝났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일상 시대, 삶에 있어서 AI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를 3년 동안 구축한 거예요. 뭘 구축했습니까? 인프라를 구축한 거예요, 인프라를.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데이터 센터를 막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답답하실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그러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어떤 시점이냐? 그것도 잠깐 팁을 드리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새로운 어떤 수요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 새로운 수요는 저는 엔비디아는 소버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빅테크만 데이터 센터 했지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해가지고 소버린 뭐 들어온 게 있어요? 시작도 못해서 그러니까 여전히 엔비디아는 성장이 인프라 구축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이런 부분은 좀 분명히 아니고 과정 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 블라울, 블랙로, 블랙스톤 이런 데서 환매 요청이 막 일어났고 그런 환매 요청이 일어난 이유는 왜 그랬냐면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우리 원화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빅테크? 1,000조 원입니다. 1,000조 원. 1,000조 원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투자를 한 것에 대한 회수는 언제 할 건데? 투자를 막 해놨는데 돈을 못 벌면 어떡해요? 투자는 많이 해놨는데 수익으로는 돌아오지 않는 만약에 그 간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투자하는 회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캐즘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캐즘이라고 하는 거군요. 캐즘이 길면 투자하는 회사는 부도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만약에 안 들어오고 빨리 안 들어와서 또는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수익 기반이 되어 있는 탄탄한 회사가 하지 않고 대부분 빌려서 하고 회사채 내서 하고 만약에 그랬다.
그런 상황 속에서 수익이 안 들어오면 부도가 날 수 있지 않겠냐는 걱정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왜냐하면 인프라 깐지가 벌써 3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잘못하면 저 회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환매해줘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이게 보통 대체자산 쪽에는 훨씬 부자들이 합니다. 보통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약간 폐쇄성이고 큰 자금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자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환매 요청했다. 아 그러니? 그럼 나도 환매해야 되는가? 이러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우리 뱅크런 이런 것처럼 환매런이 생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빨리 그들이 수익을 내면 되겠죠. 근데 그 수익을 내는 방법은 뭡니까? AI 기반의 인프라 구축을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수익과 연결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당장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픈 AI나 뭐 또는 아마존이나 또는 구글, 알파벳이나 이런 데를 할 수, 그래서 걔네는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데 많고 수익원이 B2C나 B2B로 수익원이 없는 회사들 중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부도라는 회사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역사적으로 그랬고 그렇게 나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 나중에 그거 부도나면은 시스템위기 올 거 아니야? AI 이제 버블 붕괴될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스타게이트니 뭐니 다 그냥 아웃이에요. 다 안 됩니다. 그런 기업들을 그러면 나중에 누가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한동안 방송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정부에서 나설 겁니다. 미 정부에서 퇴직연금에서 대체자산, 즉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규제가 있었는데 그 규제를 완화시켜줬어요. 그 얘기 뭐냐?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약간 국제 수율이 안정화되고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더 강력한 게 또 나왔습니다. 드디어 제이미 다이먼이 나섰습니다. BOA하고 모건 스탠리에서 그러면은 사모신용에 있는 사모펀드 이거를 기존에 있었던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서 했었거든요. 글로벌 IB에서 야 그거 우리가 투자해줄게. 아, 돈 많은 데서 거기 해주겠다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약간 수그러져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그 부분은 미국의 막대한 자금 IB들하고 연준이 버텨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도 그렇게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미국의 SVB 사태가 있었죠, 은행. 그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BOA나 아니면 모건 스테인리나 아니면 멜린치나 뭐 이런 데서 그냥 아예 돈으로 그냥 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그냥 다 사줬습니다. 그냥 돈 넣어주고. 그러면서 그냥 딱 해결해 버렸어요. 요번에 이 부분도 그렇게 해결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국내 증시 얘기 잠깐 드려볼게요. 현재 코스피 이제 6천 하회한 지는 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고평가라고 봐야 되나요? 저평가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적정 가치에 이제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급등도 급락도 안 할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5,000포인트까지 올라설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코스피는 저평가 국면이었어요. 코리아 밸류업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일부 이제 뭐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우리 시장의 비정상을 정상화로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PER이 8배에서 9배 사이 이 정도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저평가된 이유를 맨날 얘기하는 게 뭘로 얘기할 것 같습니까? 한국은 저평가 국가야. 왜?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었으니까 지정 리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를 어디 하면 대만은 그러면 안전합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만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아시아에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전체 다 합치면은 아시아 평균이 12배에서 13배 정도 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멀티플 전체적으로 12배, 13배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으로 봤을 때 줘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배에서 13배를 곱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저평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졌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아까 삼성전자 300억 얘기했죠.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얼마나 나올까요? SK하이닉스 한 200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500조 아닙니까? 그럼 그거 두 개 빼고 딴 데들은 다 적자인가요? 아니에요. 방산 굉장히 좋습니다. 조선 굉장히 좋아요. 화장품 주가는 못 오르지만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었냐면은 이번에 막 급등한 이거 빼고 나서부터 전부터 어떻게 얘기를 많이 했냐면 올해 450조 정도를 저 시장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에 있는 450 정도 영업이익을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400조에 12배 곱하면 4,800조 아닙니까? 그렇죠? 4,800조잖아요. 그러니까 4,800조 정도는 와야 되죠. 우리 그때 2,600포인트일 때 우리나라 시가총액 얼마였 아세요? 2,300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계산해도 2배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천은 그냥 비정상이 정상이었습니다. 그게 요즘에 애널리스트 중에 강세론자들 있잖아요. 또 오늘 유튜버들 중에 강세론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저평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개 합쳐서 500조예요. 그러면 딴 데들 뭐 100조, 200조 난다 그러면 700조인가? 그러면 700조를 계산해야 돼요? 그럼 700조를 계산했으면 멀티플 10배면 7천조 아닙니까? 그 12배면요. 그럼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8,400조인가요? 그러면 위로 저평가잖아요.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저는 그게 강세론자는 아니에요. 시장을 긍정론자인데 저는 남들 12배, 13배 그건 시장이 좋을 때 얘기고 또 안 좋을 때는 10배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제가 증권사에 있었던 30년 동안 봤을 때 10배 정도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익이 늘어났으니 이 늘어난 거를 한 10배 정도로 계산을 좀 해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너무 높게 부른다라고 만약에 비판을 하신다면 그거보다 조금 낮게 본다 하더라도 이제 무난하게 400조는 넘을 것 같거든요. 400조 무조건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150조에서 200조 하면 그래도 600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5천조가 좀 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완전 저평가도 아니고 적정한 수준으로 와 있는 상황이다. 지금보다 아래냐 위냐로 봤을 때 적정 가치가 저는 지금보다는 약간 위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반도체 열풍과 거버넌스 개혁 두 가지가 조금 코스피를 정상화시킨 배경이었잖아요. 근데 정작 가치주나 자산주들은 요새 조금 지지부진해요.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매크로 심한 건 유동성과 AI로 갑니다. 유동성이 훼손되냐 아니냐, 즉 금리 인상 하나 안 하냐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AI가 꺾이냐 안 꺾이냐 이걸 보면은 이제 매크로 시황은 그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기서 이란 전쟁이 나는데 우리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난리 법석이냐? 유동성과 AI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뭘로 가냐? 거버넌스와 반도체로 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두 가지로 갑니다. 자, 거버넌스 개혁에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본이 거버넌스 개혁을 언제 했냐면요.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베노미스를 2013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서 15년 동안 2년 동안 거버넌스 개혁하는 동안 니케이 225가 마이너스 2만 갔어요.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 약 20% 조정 보이고 계속 올라서 지금 얼마입니까? 5만 위에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우리는 거버넌스 개혁한다고 그러고 몇 개월, 6개월 만에 다 했어요. 당연히 훨씬 급등하고 훨씬 급락도 하겠죠. 근데 그 거버넌스 개혁이 지금 끝나느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구체화하면서 가는 과정을 앞으로 남겨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질문에 답변 드리면 작년 6월에 뭐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반도체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아닙니다. 지주사, 금융사, 증권주, 보험주 뭐 이런 거 다 올랐잖아요. 왜? 거버넌스 개혁이 딱 거기에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때요. 그리고 지금 쉬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 다음에 상승은 반도체로 간 거지 거버넌스 개혁이 아니에요. 2차 상승은 반도체로 전체 시장이 올라간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버넌스 개혁이에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부동산에서, 은행에서, 퇴직연금에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 증권사에서 진짜 제가 30년, 올해 딱 만 30년 됐는데, 야, 부동산 자금이 들어오겠어? 부동산 하는 사람은 주식시장 엄청 싫어해. 근데 제가 세미나 다녀보거나 문의 전화 받으면 부동산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짜로 많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거버넌스 개혁을 이제 바라보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 시장에. 그래서 탄탄한 수요로 인해서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돈이 들어와서 그러면 거버넌스 개혁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지주주 사고, 증권주 사고, 보험주 사고 또는 가치주 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체화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실예를 들어볼게요. 처음에 6월 달에 상승할 때 대형 지주사들 다 떴죠. 증권주 다 떴죠.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거버넌스 개혁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또는 그걸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변할 수 있는 중소형주 떴습니까? 안 떴죠. 왜요? 기업들은 여전히 자사수소하라는데 일부 대형사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따라서 하는 거지 중소형사에서 자사수소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또는 심지어 피해갈 국리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거버넌스 개혁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부분도 많아요. 근데 소위 선진 시장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다른 시장에서는 그 과정을 겪어서 왔거든요. 우리는 그 저항을 부딪히면서 그 과정을 겪어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의 초입의 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그 수혜를 입으면서 주가가 바로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단계는 아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작년에 6월 달부터 7월, 8월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는 우리나라에 거버넌스 개혁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걸로 인해서 시장에 소위 붐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가장 타겟이 되는 대형주 위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걔들이 좀 멈춰져 있죠. 왜냐하면 그때 들어온 자금들에서 지금은 어디에 정신이 팔렸냐면 항상 주식시장은 수급이거든요. 지금 들어오는 수급은 그게 아니고 모두 다 반도체를 바라보고 있어서 거기까지 온기가 퍼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걔들이 서 있는 거지. 그러면 걔들은 이제 끝났고 앞으로 거버넌스 개혁이나 금융사나 또는 지수사나 이런 데는 이제 자기 테마는 끝났어. 앞으로는 기회가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거버넌스 개혁이 이게 한 술에 딱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배당소득세하고 이자소득세에서 차별화돼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나 그리고 이번에 거버넌스 개혁의 최고 정점이 뭘 것 같습니까? 상속세 소득적입니다. 증여세.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지금은 취급이 다른 데에 가 있는 거지. 지금 그런 것들이 뭐 끝나서 이제는 그건 끝났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볼 만한 변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사님? 저는 뭐 강세론자는 아니지만 긍정론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럼 위험이 없느냐? 위험도 많아요. 그 위험이 전쟁이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대세, 큰 강물의 파도와 잔파도를 구분해야 되는데 큰 강물의 파도는 AI 시대라는 것하고요. 우리나라는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거야. 이걸 갖고서 가야 됩니다. 그 사이에 전쟁이라고 이런 거는 저는 잔파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잔파도가 물길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 물길을 바꾸는 게 뭐냐? 그게 금리를 바꾸는 건데 금리를 뭐 때문에 바꾸냐? 우리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에 의해서 금리 정책이 바뀌느냐를 보는 게 올해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 미국 시장에서 금리를 인상 쪽으로 기운다? 이런 얘기가 만약에 위험성이 된다. 그러면 시주의장에 상당히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금리 인하할 거라고 좀 현재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긍정론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게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이 되면 저도 시장 약세로 저의 채용안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금리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제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 시장. 지금 채권 시장은 전 세계 다 안 좋아요. 이렇게 좋지 않은 채권 시장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금리가 올라갔다. 그럼 박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시스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제일 예민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은 트레이더로서의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네. 좀 주식 차트라든가 그런 트레이딩 전략에 관심이 많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조금 하시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좀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1995년 12월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할 때는 가치 투자자보다는 차트를 통한 거래를 많이 했어요. 초창기에는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트레이딩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과 같이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기초 분석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기초 분석 책도 많이 썼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나 이런 것도 기초 분석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으면 보수가 된다는 것처럼 우리 나이를 먹으면서 그리고 금액이 커지면 단기 거래에서 장기 투자자로 바뀝니다, 많이. 그리고 가치 투자자로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지금 가치 투자에 아주 유명한 엄청난 부를 잃었다는 분들 처음부터 가치 투자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처음에는 그냥 차트 봐가면서 그 원금을 계속해서 키워서 나중에 이제 큰 돈이 됐을 때 가치 투자로 큰 돈이 되는 건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부분은 좀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그리고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이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잘 주셨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말아라는 얘기 하잖아요. 왜요? 한 방울에 넣었다 깨지면 어떡해. 그래서 분산 투자하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계란을 너무 많이 갖고 다니지 말라고 해요. 워렌 버핏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란을 너무 많이 갖고 다니면 그러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계란을 갖고 와야지 너무 많으면 다 줄줄줄 깨버리고 막 뭐가 깨지는지 뭐가 상하는지도 모르고 이럴 정도로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 말 다 소중한 말이지만 다 틀린 말이다. 뭐가 중요하냐? 얼마나 싱싱하고 좋은 계란을 내가 갖고 있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계란을 내가 들고서 갖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바스켓에 좋은 기업을 항상 담고 있고 내 포트폴리오에 좋은 기업을 성장하는 수 있는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처음에 기본이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계란을 담아놓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가다 보면은 어떤 계란이 좋은 계란이지만 약간 실수로 깨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계란은 좀 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상한 계란은 계속 들고 있을 거예요? 깨진 계란 계속 들고 있어서 다른 계란까지 다 상하게 만들 겁니까? 그런 것들은 솎아내고 다시 좋은 싱싱한 계란을 같이 넣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게 기초 분석이고 트레이딩인 거예요. 리밸런싱인 거예요. 리밸런싱만 하고 트레이딩만 한다고 해서 맨날 차트만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좋은 계란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잘 가져갈 것이냐를 하는 것이 차트 분석하고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차트 공부하실 때 기본 개념으로 그렇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모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